시작할까요?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금융과 부동산 부문 데이터 경제 사례를 주제로 세션 1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서울대학교 홍석철 교수님과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박사님께서 발제를 준비해 주셨고요. 발제 후에는 서울대학교 박소정 교수님, 경기대학교 김진유 교수님을 모시고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사회는 KDI 국제정책대학원 이진수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그럼 교수님 모시고 세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DI 대학원 이진수입니다. 데이터 경제가 앞으로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텐데 이런 좋은 자리에 제가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번 세션 발표는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이 발표를 하시고 두 분이 토론하시는데 전체 시간이 70분입니다. 1시 50분까지 해서요. 발표자께서 한 20분 내로 해주시고 토론자께서 10분 내에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는 전체적으로 Q&A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부문 빅데이터 활용 사례에서 서울대학교 홍석철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하실 예정이 됐어요. 바로 연결이 되었네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대 홍석철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웨비나로 참석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뜻깊은 자리에 발표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의료, 금융, 빅데이터 활용 사례에 대한 것인데요. 사실 이 활용 사례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사례 자체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의료, 금융,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 이 데이터 경제에서 의료 부문과 금융 부분이 어떤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관련된 규제와 정책 변화, 그에 따라서 빅데이터가 어떻게 구축이 되고 있는지, 최근에는 마이데이터도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것과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의료와 금융 부분을 제가 오늘 발표를 하는데, 이 건강이 이제 의료고 이제 부라고 하는 건 이제 금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건강과 부는 사실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요소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건강한 삶과 풍요로운 삶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할까가 이제 중요하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보면 국민들의 건강 증진이라든가 소득 증대, 이것도 복지국가의 목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 고령 사회를 넘어서 이제 초고령 사회가 다가오면서 이 건강 관리와 자산 관리에 대한 수요가 아주 빠르게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증가하다 보니까 노후 생활비라든가 노후 의료비, 간병비, 건강 수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한국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이 나이가 들어서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더니 단연코 건강관리랑 경제적 여유를 1등으로 꼽았고요. 그런 노후 준비를 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면 사실은 많은 준비가 이제 부족한 상황이죠. 의료 산업은 어떻게 보면 건강 관리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금융은 어떤 자산 관리를 위한 대표적인 산업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두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생각 이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건강 산업의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진료비 지출이 GDP 대비 한 8% 수준이지만 바이오라던가 제약, 의료기기, 건기식, 이런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생산이나 소비를 고려하면 그 규모는 GDP 대비 10% 이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은행, 카드, 보험, 이렇게 금융 서비스만 한정지어 보면
그 시장 규모는 GDP 대비 현재 8% 수준이지만 뭐 금융 서비스에서 기반해서 파생되는 소비라던가 유통의 경제적인 크기나 파급력은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IT 기업을 중심으로 이제 미래 헬스케어와 금융산업을 놓고 패권 경쟁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는 이제 국내 이제 핀테크, 즉 금융산업에서 새로운 혁신적인 노력들을 뭐 전통적인 금융사들뿐만 아니라 빅테크들 그리고 새로운 스타트업들도 여기에 놓고 열심히 경쟁 중에 있고요. 뭐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IT 경우에 애플이나 구글, MS, 뭐 텐센츠 이런 많은 이제 IT 기업들이 이 헬스케어 사업을 강화하는 쪽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료산업과 금융산업의 그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판단하는 거는 두 산업 모두 정보 비대칭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상당히 존재하고 제조업과는 달리 정형화가 힘든 서비스 콘텐츠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나 생산자가 갖는 여러 가지 히든 인포메이션이 많이 존재한다면 금융이나 의료산업에서 시장의 안정성이 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큰 걸림돌이고요. 뭐 사람이 건강이 악화되거나 노화되는 것, 그리고 금융의 계약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래의 의사결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서비스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수요나 특성 파악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의료산업과 금융산업이 공통으로 갖는 정보 비대칭의 문제라던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분석 활용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의료산업에서 쓰는 정보인 건강이라는 것과 이제 금융정보는 상당히 민감한 이제 개인정보이다 보니까 이 정보 수집이나 활용에 있어서 상당한 규제를 갖는 대표적인 규제 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규제와 관련해서 이 개인정보 활용의 여러 적정 수준이 제가 보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그냥 경제적 관점에서 우리가 개인정보 활용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냥 모형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정보 활용을 아주 다양한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이걸 규제를 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게 되면 거기서 생겨나는 편익은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초기에는 큰 편익을 누릴 수 있고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 정보 활용의 편익은 정보를 활용하면 뭔가 미래에 대한 예측력이 높아지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따라 소비자의 효용이 높아지고 또 두 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 비대칭이라던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 활성화나 부가가치 증가의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정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뭐 사생활 노출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또 안전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비용도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한계 비용 곡선은 정보의 공급 곡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한계 편익은 이제 줄어들게 되면 수요 곡선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개인정보의 적정한 어떤 활용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들어서 정보 활용의 가치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점점점 한계 비용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존과 달리 블록체인과 같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정보 활용의 비용이 줄어들고 있고요. 또 인구 고령화라든지 이에 따라서 건강이나 자산 관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늘어나고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되고 또 데이터 사이언스 등 그런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정보 활용의 한계 비용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정보 활용의 가치가 증가하는 데 기여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우리 사회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적정한 수준이 높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이제 규제와 정책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개인정보 활용의 가치가 높아지고 또 빅데이터 그리고 AI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금융과 의료 부분에 있어서는 2020년 1월에 데이터 3법의 개정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데이터 3법에서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이 통계 작성이라든지 과학적인 연구 그리고 공익적인 기록 보존 목적을 위해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것입니다. 이 이후에 이제 다양한 이제 금융 그리고 의료 산업에서의 뭐 마이데이터라던가 자료의 결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고 있고요. 특히 데이터 3법 개정 이후에 정부는 이 데이터 경제를 이제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경제는 앞선 뭐 여러 세션에서 말씀해 주셨겠지만 데이터나 또는 정보를 어떤 생산의 중요한 요소로 이제 사용하고 그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창출을 하는 그런 경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정부가 이런 데이터 개발, 유통 확대를 위해서 그리고 데이터 간 융합, 주요 데이터의 활용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육성 지원 정책들을 점점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 산업도 그렇고 이제 금융 산업도 그렇고 데이터를 이제 활용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고 그 길이 열려 있는데 실상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여전히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건강 데이터의 경우에 보면 이 공공 중심으로 축적된 건강 정보가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민간이 축적한 그런 건강 정보 활용은 아직은 미흡한 수준입니다. 현재 의료 산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또 많은 수요가 있는 것이 이 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축적되고 있는 정형화된 건강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아주 빅데이터이고 전 국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활용 가능성이 높지만 이 급여 진료 정보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는 의료기관들이 진료비 청구를 위해서 정형화된 그런 진료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전송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빅데이터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민간 보험사들도 뭐 비급여 청구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여전히 표준화나 정량화가 미흡하고 또 공단 급여 정보와의 교류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 밖에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민간의 EMR을 통해서 수집되는 상세한 진료나 음성 기록, 뭐 그 밖에 뭐 개인의 그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수집되는 라이프 로그, 유전체 정보 이런 좀 더 상세한 유용한 정보들이 있지만 아직은 뭐 높은 규제의 벽이라던가 또는 민간 시장 내에서 이런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가 부족하고 또 자료 수집에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건강정보에 비해서 금융정보는 민간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정보가 축적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나 금융정보는 실시간으로 이제 금융거래 정보가 수집되기 때문에 방대한 그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자료의 표준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타 분야의 정보, 예를 들어 통신 정보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이 상거래 정보와 결합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시도들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국내 건강 데이터 그리고 금융 데이터가 빠르게 변하는지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정부는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민간의 건강 정보 활용에 대해서 상당한 제약이 많았는데 이거는 이제 국내 건강 데이터에 대한 정책입니다.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이제 민간 주도에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과 성과 창출을 지원에 주력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뭐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지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들이 여러 개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생태계 혁신 조성을 위해서 뭐 가명 정보 활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R&D 숫자를 확대하고
또 아까 이제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던 그런 표준화라던가 또는 데이터 정보의 교류라던가 이런 것들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활용 생태계 혁신 방향의 건강 데이터 측면에서는 좀 더 성과를 만들고 혁신형 통합 연결 데이터를 구축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 몇 개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빅데이터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표본 한 100만 명 정도의 임상이나 유전체, 라이프로그 등을 포함하는 장기 추적 코호트 DB를 구축을 해서 예방 정밀 의료를 구현하고 의료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 건강 증진 목적으로 이런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 한 2만 5천 명 정도 규모로 시범 사업이 추진되었고 이제 예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한데 모아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도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금융에서는 정부 부처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금융 자료, 그리고 민간이 가지고 있는 금융 자료들을 서로 연계를 해서 역시 금융 빅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산업과 학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 5가지 이제 5대 인프라 체계라고 되어 있는데 신용정보원에서 하는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또 금융 결제원에서 하는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이 있고요. 또 민간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거래될 수 있도록 금융 데이터 거래소도 만들어지고 있고 금융위를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 전문 기관들이 여러 개의 자료들을 이제 결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최근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인데요. 이 마이데이터는 이제 개인 동의하에 분산된 건강의 정보라든지 금융 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현재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의 경우는 약간 사업 일정이 좀 지연되어서 내년 1월에 이제 본 사업이 될 예정이고, 이제 건강 마이데이터 사업인 마이헬스웨이도 현재 시스템 구축이나 실증 사업이 진행 중이고 2022년까지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리게 되면 결국은 개인들은 본인의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데 개인이 동의하에 이런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이유는 이런 정보를 활용을 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좀 더 맞춤형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자문을 제공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건강 빅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보면 이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AI라든지 머신러닝과 같은 첨단 분석 기법과 IT가 접목이 되어서 주로 많이 활용되는 분야는 진단과 치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사전 예방과 건강 및 라이프로그 관리를 위해서 이런 자료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례 중에 진단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어떤 미래의 건강 결과에 대한 어떤 포캐스팅한 모델을 세운다든가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실시간으로 그런 데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 난치병 질환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만들기도 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데 쓰기도 하고 프리벤티브 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관리 서비스 같은 것이고요. 그 밖에도 이미지를 AI 분석을 해서 진단력을 높인다던가 이런 데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탑 10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제 기업들이 있는가라는 보여주는 건데요. 이 건강 빅데이터가 활용되는 분야가 보통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즉 전통적인 헬스케어에다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그런 산업과 그리고 인슈어런스에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접목되어서 이제 인슈어테크 같은 데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첫 번째 넘버 원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레일이라고 하는 회사는 미국의 혈액을 이용을 해서 이제 조기 암을 진단하는 50종 정도의 암을 진단하는 회사인데 이게 보면은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액 안에 있는 피에 대한 성분을 조사를 해서
이 피가 어떤 특정한 암세포를 거쳐서 왔는지를 보고 그 암을 조기 진단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전 세계 여기저기서 이 혈액과 실제 암 그리고 여기 이제 분석하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대규모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넘버 2라고 되어 있는 오스카일스는 이제 신생 그 보험회사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이제 의료 체계가 잘 되어 있지만 이제 미국은 병원에 한번 가려면 병원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슈런스를 받아주는지 그리고 예약을 하고 한참 기다리고 청구하는 것도 상당히 복잡하고 하는데 이 오스카이스라는 회사는 이런 것들을 예약부터 청구까지 좀 자동화하고 좀 더 편리하게 하는 그런 기능들을 담고 있고 또 이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이 원격 또는 비대면 의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원격 의료라던가 또 원격 그 건강에 대한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금융 빅데이터 활용의 경우도 뭐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AI나 머신러닝 첨단 기법을 이용을 하는데 건강의 경우는 보통은 어떤 진단이나 또는 건강관리에는 예측력을 높이는 데 많이 활용이 되었다면 금융의 경우는 이제 고객의 관리라던가 리스크 관리 그리고 맞춤형 고객 마케팅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같은 세분화 또 실시간 분석 및 고객 상해 가치 예측 또는 사기라든지 부정행위 탐지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금융 빅데이터 활용하는 기업들을 보통 이제 핀테크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핀테크들은 다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런 기업들 이외에도 많은 이제 금융 관련된 회사들이 다양한 빅데이터 활용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이제 카드사 같은 경우에 뭐 비자 카드 같은 경우에 보면 그동안 이제 소비자들의 이제 소비 패턴 같은 정보들이 있을 거고 최근에는 이제 그런 금융 정보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SNS 정보라던가 위치 정보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고객의 맞춤형 프로모션을 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개발해서 실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금융 신용 정보 회사 같은 이제 미국의 경우는 그 익스페리언이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축적된 방대한 그런 금융 정보, 신용 정보를 활용을 해서 고객에 대해서 다양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데이터 3법 개정과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의 추진에 따라서 이제 의료나 금융 중심으로 데이터 경제를 좀 추진하자는 아주 중요한 이제 계기가 제공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의료나 금융 데이터의 데이터 경제는 무한한 그런 사회 경제적 편익 창출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뭐 부가가치 창출이나 뭐 일자리 창출을 넘어가지고 이제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또 환자와 국민들의 뭐 건강 증진 그리고 의료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적인 상황을 볼 때 의료 산업과 금융 산업이 국가 데이터 경제를 주도하려면 여러 가지 난관이 여전히 존재하고 뭐 시급히 해결할 문제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아직도 이제 제도가 좀 미흡하고 또 공공 부분에서는 민간에서 이런 자료의 활용에 대해서 여전히 소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보면은 이제 의료는 의료 정보들을 건강 정보만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이 금융사들은 이제 금융 정보를 활용해서 다양한 혁신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제 빅데이터가 더 커지고 또 마이데이터가 시작이 된다면 이 자료 간의 융합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신부가가치 창출이 이제 가능해질 테지만 여전히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건강 정보와 금융 정보를 자료를 결합하는 것이 부처 간의 장벽이 있고 또 제도적인 미비로 인해 가지고 아직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또 공공 부분의 뭐 건강 정보 같은 것들을 민간에서 활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부나 또는 시민단체에서 여전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직은 이제 데이터 수집이나 표준화, 개방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공재적인 성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주도하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데이터 경제를 이끌어나가기 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의료나 금융산업에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확충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인재난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뭔가 교육 부분에서의 어떤 혁신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인력 확충을 잘 뒷받침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석철 교수님께서 좋은 발표해 주셨고요. 당초 제가 두 번째 발표를 먼저 하는 걸로 말씀드렸었는데 아무래도 발표 이후에 바로 토론을 듣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서울대학교 박서준 교수님께서 지금 발표해 주신 의료금융 부분 빅데이터 활용 사례에 대한 토론을 해주기로 하시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약 10분 이내에 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발표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는 걸로 생각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 홍석철 교수님 발표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저도 오늘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토론이어서 좀 간단하고 가볍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큰 그림을 잘 보여주신 것 같고 저는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런 것 몇 가지 그냥 좀 생각해 보는 관점에서 한번 제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슬라이드가 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제 핀테크 데이터 경제 관련해서 금융 산업이 지금까지 몇 년은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이런 어떤 기술 비대면 이런 것들이 새롭게 등장을 해서 소비자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러니까 좋다 하면서 샌드박스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좀 추진 동력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다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올해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좀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부터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어떤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적응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저희 국내 금융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좀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사례로 보자면 저희들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금융 데이터, 비금융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이뤄낼 수 있는 직관적인 어떤 혜택이라고 하자면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는 가격을 비교할 수 있고 등등 하는 것을 통해서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 상품을 활용할 수 있고 쉽게 그런 금융 상품을 이제 가입할 수 있고 하는 어떤 편의성의 증진, 그로 인한 어떤 금융 역량의 향상 같은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데이터 시대를 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뱅크샐러드의 카드 비교 카드 제한 서비스인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지출 내역을 뱅크샐러드는 모두 다 그대로 낱낱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지출 내역을 기반으로 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수백 가지의 카드들에 대입시켜보고 내가 만약에 어떤 카드를 썼을 때 가장 큰 혜택이 나에게 적합한 가장 큰 혜택이 가장 좋은 금융상품 카드가 무엇인지를 제안해주는 서비스였습니다. 명백하게 소비자에게는 금융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는 아주 최첨단 서비스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유사하게 카카오에서 제공했던 여러 가지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험들이 있는데 가격 비교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늘 방문하는 그런 손쉬운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 상품들을 손쉽게 비교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소비자에게 큰 편의성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신용 평가 앞에서 오늘 오전 세션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위험의 평가, 그게 신용 데이터든 보험 관련 위험의 평가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교한 위험의 평가를 통해서 역선택이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들을 정보 비대칭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인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진행되면서 한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될 뭐 사항은 여러 가지 데이터와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과연 믿을만한 것인가, 뭔가 우리가 모르는 특정 인센티브에 의해서 잘못된 알고리즘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잘못된 어떤 의사결정으로 연결되는 일은 없는가라는 어떤 측면에서 데이터 활용과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제는 그런 알고리즘을 이제 규제하고 들여다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다음과 더 이제 사실 관련이 있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K사의 보험 가격 비교 서비스라든지 뱅크샐러드에서의 어떤 카드 추천 서비스 등등은 지금 현재 다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성장통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보험 가격, 서비스 같은, 비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광고다라고 해서 제공이 되고 있었는데, 기존 이제 보험사들이 소비자와의 접점과 그들이 생산해내는 데이터를 이런 플랫폼 회사들이 다 가져가게 되면서 데이터의 독점이라든지 고객에 대한 이해도, 정말 이제 미래의 어떤 자본이라고 볼 수 있는 데이터 주도권을 플랫폼사들이 가져가게 되고, 그 뒤에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기존의 금융사의 모습이 이제 그려지게 되면서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이제 반감을 가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떤 논의가 나오게 되냐면, 금융업을 진출한 빅테크라든지 핀테크 회사도 기존 금융사와 동일 규제, 동일 행위에 대해서 동일 규제가 적용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제한해주고 있는 서비스 이런 것들도 다 사실 뭐 중개 행위에 적용이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중개할 자격이 있느냐? 중개사의 어떤 보험 중개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 직원의 10%가 보험 중개인의 자격을 가져야 되는 건데, 사실 이런 회사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중개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직원의 10%가 보험 중개사인 것은 이제 불가능한 일이어서 라이센스 자체를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카드 추천 서비스 같은 경우는 141 전속 같은 어떤 제도가 있어서 여러 가지 회사의 카드를 동시에 제공을 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지금 현재 규제 하에서는 불가능한데, 왜 그들만 특별히 다른 것을 샌드박스 하에서 제공하게 해주느냐? 샌드박스 이제 끝났으니까 기존 금융사 동일 규제 적용해야 된다. 사실 오늘 기사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들로 흘러가면서 소비자의 편익 증진과 그런 데이터를 이제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발생하는 데이터 독점 문제, 데이터 주도권, 그리고 플랫폼 소비자와의 접점을 가진 자들과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규제가 지금 현재 그렇게 만만치 않게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만만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서 평가하고 이야기는 다 좋으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실제 마이데이터 사업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거래 정보를 획득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이 왜 내가 다 모은 이 데이터를 금융사한테 다 넘기라고 하느냐? 나는 그거 못하겠다.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모은 데이터를 왜 다 내놓으라고 하느냐? 그럴 거면은 나는 차라리 마이데이터 사업 자체를 포기하고 내가 데이터 모은 것으로 내가 다른 거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정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의 어떤 그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서 다양하게 이제 활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나, 민영 정보 같은 것은 그들이 이제 누가 어떤 게 모은 그 데이터를 쉽게 공유하게 하는 것이 정말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고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할 때 기존의 규제 틀 안에서 이제 끼워 넣는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료 데이터는 조금 더 갈 길이 금융보다는 더 먼 것 같습니다. 홍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금융 데이터는 그나마 표준화된 디지털 데이터가 많은 분야여서 내놔라 그러면 이제 뭔가 교환이 될 수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요.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디지털 데이터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평원이 관리하고 있는 이제 급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있는데, 비급여 같은 경우는 사실 개별 병원들이 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내놔라라고 했을 때 실손보험 청구 자동화, 그러니까 각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민영 데이터를 디지털화해서 전달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대한 어떤 시작이 되는 지점인데 그 실손보험 청구 자동화는 무려 13년째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의료계의 반발로 도무지 데이터가 모이지 않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가 이거를 강제화시켜서 받아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어쨌든 데이터를 모으는 그런 사람들이 그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가지는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주장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흐름은 데이터 주권은 데이터 어떤 그 소비자,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 마이 데이터, 마이 헬스에 있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이게 여기 있는 데이터도 환자 개인의 데이터, 개인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디지털로 전송해 주느냐 아니면 프린트해서 전달해 주느냐에 있어서 참가자들이 실질적인 어떤 의사결정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던져줄 수 있을지가 지금 실질적인 난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민영에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거 핑한 원닥터라든지 미국에서 마이차트 같은 경우에는 민영에서 이런 어떤 일렉트로닉 헬스 데이터를 스스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렇게 좀 모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관 주도보다는 민영 주도로 일어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0분 짧은 시간이어서 그냥 한 가지 메시지를 던지자면 데이터 활용은 너무너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공공 데이터 활용은 어쨌든 최대화시켜서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이 이제 좋다라고 생각이 되나 민영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그 주인은 누구라고 할 것이며 어디까지를 이 마이 데이터로 지금 현재는 신용 데이터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래 트랜잭션 데이터라든지 모든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도 어디까지 그 데이터의 주인을 우리가 디파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냥 공유하라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거래된다고 해도 사실 거래가 지금 거의 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그 데이터의 그 힘이 정말 어마어마한데 과연 누가 그것을 덜렁 거래하겠다고 이제 나올 것인가. 그리고 이제 플랫폼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가치를 알고 그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혁신을 하고 있는데 그냥 공유해야 된다면 그런 혁신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네이버 제출의 지정대리인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누구에게 넘겨준다기보다는 이 데이터를 활용한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신용평가 같은 부분들만 맡아서 하고, 그리고 파트너십을 통해서 다른 금융기관과 어떤 연계적인 어떤 그런 이제 금융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델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민영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내놓을 수 있다, 거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만 해서는 의사들은 그 누구도 데이터를 내놓지 않을 것이고 네이버도 카카오도 데이터를 내놓지 않지 않을까. 시스템이 구축이 돼도 거래가 실질적으로 되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동시에 마련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토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성인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셨고요. 먼저 그 홍석철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토론 내용에 대해서 1, 2분 정도 이내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선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좋은 안녕하세요. 토론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을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많은 말씀에 이제 공감을 합니다. 특히 이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지금 모든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검증하고 규제하는 것은 저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알고리즘을 잘못 써서 건강에 피해가 온다던가 또 금융 자산에 손실이 온다고 한다면 누군가 또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한 가지 좀 이제 우리가 고민이 필요한 것들은 기존의 알고리즘 만들 때 보면 보통은 기존 자료를 가지고 하니까 그 안에서 밸리데이션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까지 나와서 알고리즘이 얼마나 예측력이 좋은지 문제가 없는지를 보려면 상당히 많은 적지 않은 시간이 좀 흘러야지 또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알고리즘을 너무 이제 규제하다 보면 오히려 또 혁신적인 또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약간 부담스러워서 또 그 부분이 또 어떤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을 잘 고려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규제의 틀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데이터 문제는 저도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데이터의 소유권, 독점 문제인데요. 이 의료 데이터만 하더라도요, 이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이게 누구 거냐라는 거에 대한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본인들이 이제 적었기 때문에 의사에게 상당히 권한이 있다는 거고, 환자들은 소비자들은 우리의 정보를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소유권 우리가 있다고 하고, 공단은 보험자로서 우리가 축적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소유권이 있다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데이터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공유가 되고 활용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잘 우리가 좀 모든 그 참여 주체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주체들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내놓기 위해서는 뭔가 인센티브 체계가 필요한데, 지금 보면 마이데이터 사업이 정부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잘 되려면 그런 인센티브 구조가 좀 더 선제적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박서준 교수님 토론 내용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이 부분들을 좀 더 앞으로 정부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많은 질문과 토론 내용이 있을 걸 생각하는데요. 일단 시간상 두 번째 발표를 진행을 하고요. 이후에 시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Q&A 세션을 그 플로어나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갖는 것을 하겠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건설산업연구원의 허윤경 박사님께서 프롭테크 부문 혁신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20분 이내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허윤경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리시는 걸로 알고 발표하겠습니다.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저는 부동산 부분의 협업 및 혁신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같이 다양한 분야를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좋은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지난 11월에 한국 프롭테크 포럼에서 있었던 비전 컨퍼런스 내용을 기초로 수정 보완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한국 프롭텍 포럼은 일종의 협회 기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부분의 기술 혁신과 관련된 기업들의 협회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4월에 저희 한국부동산 분석학회와 프롭텍 포럼이 업무 협약을 맺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내년 3월까지 협업 벤치마킹 사례집을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9개 사례를 선정을 했고요. 9개 사례는 이제 건설, 서비스, 금융, 공유경제 분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이제 그 전통업태 기업들과 일종의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부동산 부분에서 협업하고 있는지를 확인코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 선정에는 크게 이제 3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했고요. 우선 밸류체인이 좀 다양하게 포괄되게 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공공주체나 민간주체가 다 포함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조금 큰데 작은데 다 포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SH 공사와 스페이스 워크가 지금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공 부분에 있어서는 우미건설과 창소프트 I&I 그리고 큐픽스 협업 사례를 선정했습니다. 시행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디벨로퍼라고 할 수 있는 피데스와 우주 사례를 선정했습니다.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직방이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지금 프롭텍 기업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이 직방이 일종의 사이버 모델 하우스를 롯데건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이제 모드에사인과 엘리콘이라는 기업인데 여기는 이제 전자계약과 자재 조달 관련한 프롭텍 업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전통업체의 기업과 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홈퍼니싱 부분
부분에 있어서 얼반베이스와 일룸과 까사미아가 지금 현재 협업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핀테크 논의가 많았는데 핀테크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빅밸류는 페퍼저축은행과 함께 시세 산정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술 발전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화 부분은 카사와 한국자산신탁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유 오피스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9개의 이제 사례를 한번 기술 가지고 분류를 해보면요. 크게 4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부동산 부분이다 보니까 현실을 이제 가상화 시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 부분에 있어서의 사례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윈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다시 좀 세분화해서 보면 BIM 그리고 VR, AR, AI 부분으로 다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보셨던 유동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큰화를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와 스파크 플러스는 공유 경제 기반 하에서 사업 모델이 돌아가고 있고요. 모드에사인과 엘리컨은 이제 디지털화를 통해서 프로세스 개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례 기업은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트윈과 블록체인 부분에 한정해서 말씀드리고요. 직방의 경우에는 이제 일종의 이제 VR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시는 그래픽에 좀 가깝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을 저희가 16차례 직접 및 서면 인터뷰를 올해 실시했고요.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발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창소프트 INI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소프트 INI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미건설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미건설뿐만 아니라 대림이나 대부분의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D BIM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제 2D 그 설계도가 나오면 그거를 3D로 자동으로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D 설계 모델을 특히 골조 부분에 있어서 상세 설계를 해주는 지금 현재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상세 설계가 나오면 그 안에서 이제 골조의 조달 물량을 바로 산출이 가능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사 계획이나 현장 관리 그리고 준공, 하자 보수까지 실시간 그러니까 연동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큐픽스인데요. 큐픽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디지털 트윈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직방 같은 데 아마 들어가 보시면 이제 홈 투어라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그 동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게 큐픽스의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큐픽스 같은 경우에는 큐픽스의 이렇게 3차원 뷰 모델 자체가 직방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직방과 협약을 맺으면서 큐픽스의 실내 모델은 직방에서만 지금 현재 서비스 되고 있고요. 이 외에 이제 그 후분양 현장, 즉 큐픽스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실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카메라로 촬영해서 3D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물이 존재해야 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홈지 기술이 실외 공간인 건설 시공 현장으로 확대한 것이 바로 큐픽스 웍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건설 현장을 라이다라는 일종의 3D 스캐너를 가지고 활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3D 스캐너 방식 같은 경우에는 장비 가격이 워낙 비싸고 또한 전문가도 필요하고 촬영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큐픽스가 개발한 기술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장치 없이 바로 몇 장의 사진으로 이제 공간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한 가격도 저렴하고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큐픽스 웍스 같은 경우에는 건설 및 시설 관리 현장에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고객사의 9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공 현장의 기록이나 관리 부분에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홈퍼니싱 부분의 이제 어반 베이스인데요. 어반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는 이제 가상현실인 VR로 가서 그다음 증강현실인 AR,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AI로 기술을 확장하는 중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착소프트 INR이랑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D 이제 설계도를 3D화 시켜서 거기다가 이제 가구를 놓아보거나 아니면 가전제품을 놓아볼 수 있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내 아파트의 90% 이상을 이제 3D화 했고요. 초기 이제 아파트 평면도는 네이버의 지원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자료를 구축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반 베이스의 사업 모델 같은 경우에는 B2B 모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까사미아나 일룸 같은데 이제 가구를 사러 가 보시면 거기서 판매를 도와주시는 직원분들이 태블릿의 화면에 아파트가 어느 아파트에 사십니까? 여쭤보면 지금 보시고 있는 AR 화면이 바로 뜨는 거죠. 그래서 대개 아파트의 설계 도면을 고려할 때 지금 보시는 뭐 예를 들면 소파는 크기가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고요. 뭐 까사미아나 일룸뿐만 아니라 에이스 침대나 뭐 하이마트, LG전자까지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 현실에서 이제 본인의 증강 현실로 만약에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세탁기를 사고 싶은데 우리 집에 이 세탁기를 놓았을 때 어떤 모습인가를 볼 수 있는 서비스까지 소비자가 직접 모바일 폰으로 가능한 상태고요.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AI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사진을 한 30만 장 지금 학습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이용자에게 제품도 추천하고 증강현실상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지금은 보여주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설계 부분에 있어서 스페이스 워크인데요. 스페이스 워크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으로 이제 설계도 하고 사업성까지 평가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주 고객층은 처음에는 SH, LH 같은 공공기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지 자체를 굉장히 소규모 필지 단위에서 개발을 했고요. 또한 기존의 이제 대규모 필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설계나 사업성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근데 소규모 필지는 경제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없었고 결국 기술이 대량의 물건들을 평가를 하고 설계를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제 SH나 LH 같은 공공기관들이 도시재생 같은 소규모 사업에 있어서 이 스페이스웍스의 모델을 가지고 엄청 많은 물건들을 평가하고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건축 엔진과 가격 추정 엔진을 다 개발해서 지금 현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빅밸류입니다. 빅밸류는 이제 담보가치 평가 AI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처음에 시세 산정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이유는 지금 감정평가 업계랑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평가에 대해서 감정평가 업계가 이거는 감정평가법 위반이라는 소송을 제기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빅밸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시세 산정 모델이라는 표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에 이제 토지 정보나 건물 정보, 가격 정보 이런 것들을 다 구축을 해서 이제 기계 학습을 통해서 거래 사례를 학습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비교를 통해서 자동 시세를 산출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빅밸류가 주력하는 분야는 연립 다세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빌라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파트 시장은 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부동산원과 KB의 시세를 기반으로 담보 평가가 이루어졌지만 빌라 시장은 그런 시세가 없다 보니까 담보 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이 빅밸류의 모델을 저축은행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여신업권으로 확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스의 모델은 사실 이건 금융위가 만들어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원래는 되지 않는 신탁 계약에 의한 수익 증권 발행을 허용을 했고요. 또한 거래소 허가 규정도 예외를 인정을 해주셨고 투자 중개업 인가 예외 인정까지 해주시면서 결국은 이제 강남의 중소형 빌딩을 기반으로 해서 이걸 토큰화 시켜서 개미들에게 팔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 오피스 한 3개까지 지금 잘 판매를 했고요.
4호 물건까지 지금 현재 준비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사가 가져가는 수익 모델은 수수료를 수취하는 모델이고요. 지금 현재 수익률이 아주 매력적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중수익 정도의 매력인데 엑싯을 하나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1호 물건 자체가 지금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청산을 했을 때 청산가액에 의해서 최종 수수료 그 수익률이 결정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향후의 시장 방향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된 거는 이제 당일 결제 청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자금이 이동된다. 그래서 우리가 증시에서 주식 사고 파는 거에 비해서는 실시간으로 움직인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사례를 가지고 몇 개를 보니까 이제 공통 특징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부동산 부분의 기술 기업들이 대부분 현재로서는 틈새 시장을 주로 진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빅밸류는 빌라에 가는 거고요. 스페이스워크는 소규모 필지에 가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지 않았던 모두의 사인이나 엘리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규모가 작거나 현장 규모가 작은 데를 들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유가 이제 기존 시장은 당연히 경제성이 있었던 시장이고, 이 기술을 통해서 기존에는 경제성이 없었으나 이제 기술이 그 경제성을 만들어주는 시장으로 지금 이 프롭텍 기업들이 주로 진출하고 있고요. 이게 결국은 기존 업태와의 경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들도 지금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큐픽스나 창소프트, INI, 어반베이스 모두 대부분 해외에 진출한 상태고요. 특히 큐픽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는 사실 테스트베드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매출이 북미나 유럽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창소프트 INI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싱가포르 건설청이라고 할 수 있는 BCA랑 지금 프로젝트를 하면서 싱가포르에 진출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어반베이스는 한국 시장에서는 지금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한 상태고요. 올해부터는 일본 시장에서 가장 큰 홈퍼니싱 업체와 계약을 하고 일본 시장까지 상당한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의 특징이 이제 공공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스페이스워크가 앞서 보셨던 그런 모델들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공공의 핵심 사업들을 빠르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스페이스웍스의 모델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여가 있었고요. 카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융위의 규제 샌드박스가 만든 사업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은 안 드렸지만 이제 그 지하철 역사에 지금 공유 오피스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하철 역사의 공실률이 지금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그것뿐만 아니라 국공유 자산이나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자산의 효율화 필요성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이러한 공공시장과 이제 프롭텍 기업의 협업을 생각하며 굉장히 큰 시장이 공공에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또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다양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기반에는 2013년에 공공데이터 법률이 제정됐고 이걸 통해서 공공데이터들이 굉장히 오픈이 많이 되면서 지금 현재 이런 산업적 구도를 만들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보면 공공이 계속해서 데이터 개방이나 아니면 핵심 사업이나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현실화하면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창소프트 INI를 쓰게 되면 철근 비용이 한 3% 이상 절감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근 자체가 이제 시공 현장 자재비로 보면 굉장히 그 고가의 자재이기 때문에 3%라는 게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니고요. 또한 관행 개선의 효과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물량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물량을 할증을 해서 준비하는 관행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3D BIM 기술을 조달 부분과 연계하다 보니까 물량을 상당히 줄이는 효과도 분명히 있었고요. 또한 일부 현장에 발생하긴 하지만 현장 소장의 리베이트 같은 잘못된 관행이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그런 역할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웍스를 사용하게 되면 사업성 검토 비용의 코스트가 20분의 1로 절감되고요. 또한 이제 사업성 검토 기간 자체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실시간으로 주민 요구를 반영하는 모델은 쉽지를 않은데 지금 이제 스페이스웍스가 심층 강화 학습 쪽으로 AI 모델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더 이제 주민 요구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빅밸류는 아예 여신 시장을 새로 하나 만들었고요. 또한 이제 그 페퍼저축은행의 답변인데 거기에 따르면 이제 상담까지 시간도 단축되고 서류도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성과가 나다 보니까 기존 업태의 반발도 분명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감정평가 업계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중개사 협회라든지 이런 쪽에 갈등, 반발 이런 것도 함께 일어나고 있어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업들이 이제 팬데믹 이후에 부동산 수요가 상당히 변화했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현장에 반영할 수 있는 경로가 됐고요. 그것이 주거용이 됐던 상업용이 됐던 시공 현장이 됐던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준비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나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한 5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토부에서 공공 데이터를 좀 더 개방하겠다고 얼마 전에 발표하긴 했지만 더 전향적으로 개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아직 공개하지 않은 많은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공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민이 이제 데이터 3법 얘기는 앞서 금융 쪽에서 많이 나왔지만 참여연대가 위헌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또한 이제 작년에 구글이 캐나다에서 퀘이사이드 스마트 시티 개발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지역사회에 그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으면서 철회를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술을 활용해서 계속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 어느 선에서 균형을 잡을 것인가 계속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업체랑 인터뷰를 해보니까 국가와 경쟁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계약 행위 자체를 이제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전자계약 업체들은 국가와 경쟁하는 구도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지금 현재 개별법에서 디지털 전환을 막는, 허용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개별법에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찾아서 우리가 규제 완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걸 좀 말씀드리면 계속 이제 우리가 스타트업 지원만 했는데 이제 스타트업은 어느 정도 생겼고 결국은 앞으로는 어떻게 성장시킬까에 대한 스케일업 전략도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스타트업 쪽의 도덕적 해이 문제들도 상당한 우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스타트업이나 이제 그 투자비들을 어떻게 사업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윤경 박사님께서 좋은 발표 해주셨고요. 토론으로 경기대학교 김진유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10분 이내에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저기 되나요? 깔 수 있나요? 네. 깔려 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의 김진유입니다. 저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그 좋은 발표를 들을 수 있는 세미나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뭐 저는 별로 아는 건 없지만 하여튼 이 분야에서 계속 이걸 살펴보고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윤경 박사님이 대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크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약간 더 강조하는 의미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협업의 의미가 뭘까? 우리 이제 기존의 부동산 산업하고 이 프롭테크라고 하는 어떤 스타트업 사이에서의 기술 기업에서의 그 협업, 그게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프롭테크 기업의 솔루션들을 이제 기존 산업에 적용하는 거,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의미일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술을 적용해서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의미가 깊다. 그래서 결국은 양측이 이제 테스트 베드가 된다. 뭐 일방적으로 한쪽이 테스트 베드가 된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스타트업이 이제 기존 산업에 어떤 적용을 시켜서 자기들 솔루션을 디벨롭하는데 많이 활용을 했는데 이제 반대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산업에서 이러이러한 솔루션을 좀 만들어 달라. 뭐 이런 형태의 또 요구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윈윈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제 덕목일 텐데 일부에서는 이제 기존 산업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많이 하고 뭐 앞에서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존 산업의 어떤 생산성이나 이런 것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 두 가지의 의견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팽팽하게 마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효율성이나 생산성 향상 효과가 훨씬 크다라고 동의가 돼서 잘 가고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해소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를테면 아까 소개도 나왔습니다만 스페이스워크라고 하는 이제 프롭테크 회사하고 SH가 협업을 해서 상당히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에 있어서 효과를 내고 있는데 속도 측면에서 보면 아까 뭐 한 20배 정도라고 했는데 뭐 제가 느끼기에는 한 200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6, 7개 필지를 묶어서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한 달 정도 소요가 됐는데 이 솔루션을 쓰면은 대체적으로 하루 전에 한 시간 내로 다 이제 사업성 평가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민 서비스라든가 신속성이 매우 향상이 됐고요. 또 결과물의 질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건축사가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이제 어떠한 인식 범위 내에서 이 법률이라든지 이런 걸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 회사는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법률 사항들을. 그래서 이제 그걸 바로 적용시키기 때문에 정확성이라든지 또 그 결과물에 대한 민원 이런 것도 굉장히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굉장히 시장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시세 산정이라고 하는 빅밸류의 경우에 기존에 이제 여신 시장이 아파트 시장에 머물러 있던 것을 이제 빌라 시장까지도 확대하는 이런 효과가 있고 또 프리콘 같은 경우에 이제 BIM을 이용을 해서 말하자면 없는 시장도 이제 만들어내는 이런 이제 경우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을 이제 창출하는 이제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SH가 기존에 그런 주민들로부터 검토를 해달라고 이제 의뢰를 받았을 때 1년에 서너 건 했답니다.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200건씩 하고 있거든요. 1년에. 그러니까 이게 거의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다시피 하는 그런 이제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롭테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프롭테크가 부동산하고 테크인데 부동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건물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가, 용적률이 달라질 수 있는가를 이걸 전체 시가지에다 적용하면 바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택공급 효과라든가 이런 거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에도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효과들이 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좀 풀어야 될 숙제는 이러한 기존 산업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중개로 보자면 직방에서 이제 온택트 파트너스라고 하는 이제 중개 서비스를 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중개사 협회하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제 골목상권 침해다 이런 논란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또 아까 빅밸류하고 감정평가사 들 간의 그 논란.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이제 이걸 AVM이라고 하는데요. Automated Valuation 모델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기존의 그 외국의 감정평가 업계도 이거에 대해서 별 이론이 없는데 유독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국가가 정해준 독점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정평가사라고 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만 평가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발전되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좋은 기술도 사실 여론의 이제 선택을 받지 못하면은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타다의 사례에서 이제 우리가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배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굉장히 큰
어떤 산업으로 이미 구축이 됐고,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고요. 몇 가지 과제를 말씀드리면 우선 제도적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갈등 관계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에서는 이 프롭테크와 관련된 부서가 없거든요. 그냥 그 사무관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무관 한 명이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업무 영역에 대한 구분을 제도적으로 좀 해준다든지, 기존 산업과의 협업을 위한 플랫폼을 좀 깔아준다든지, 뭐 이를테면 부동산 데이터 거래소 같은 것들을 좀 운영을 해준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공공 데이터 제공도 확대돼야 되는데, 사실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 지번까지 다 나오거든요. 실거래 데이터에. 근데 우리는 지금 동호수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산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풀려져야 조금 더 이제 정확한 우리가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철학과 윤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스페이스워크 같은 경우에도 애시당초에 이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이제 대표가 봤을 때 이 조그마한 필지에 있는 분들이 거의 이제 혜택을 못 받고 있다. 큰 필지는 이제 건설사들이 나와서 뭐 굉장히 그 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다 검토해 주는데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국민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동의를 많이 받고 지원을 많이 받는 어떤 방향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건강하게 커올 수 있었는데 그런 건강한 철학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서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뭐 네거티브한 이미지가 강한데요. 부동산 사기, 뭐 기획 부동산, 뭐 로또, 뭐 이런 이미지가 강한데 사실 이제 테크놀로지가 결합이 되면서 이것이 그렇지 않고 상당히 과학적으로 우리가 예측하고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테크가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 좀 더 좋은 공간을 좀 더 빠르게 공급하고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어떠한 진행이 됐을 때만이 이 프롭텍이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진희 교수님께서 좋은 토론해 주셨고요. 허윤경 박사님께서 혹시 토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1, 2분 내에서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얘기와 김진유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제가 이제 실질적인 인터뷰를 한 거를 종합해 보면 민간은 데이터만 많이 제공해주면 그냥 저절로 지속적으로 혁신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민간은 그냥 저희가 공공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오히려 더 혁신에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기술과 현장의 갭을 어떻게 줄여 나갈까가 민간의 핵심적인 과제인 것 같고요. 공공이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여전히 이제 제도적으로 봤을 때 이제 디지털화를 막는 법률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개별법 쪽에서 뒤져서 그거를 좀 풀어줄 수 있게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지금 이제 디지털 혁신과 관련된 방향이나 속도, 특히 속도를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초는 좀 시간이 있으면은 여기 그 플로어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Q&A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았겠는데요. 죄송스럽게도 시간상 아무래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발표해 주신 두 분 교수님, 그리고 교수님 박사님 그리고 토론해 주신 두 분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첫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